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화요일, 오늘은 6차시 강의 시간입니다. 벌써 6차시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소재론 제2강, 1월 달에 제1강을 했고요. 2강 오늘 하겠습니다. 제목을요, 소재 찾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자, 오늘은 이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에 문예창작반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화연 여사님이 시를 잘 쓰신 분인데 3.15 의거 60주년 전국 101장에서 장려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장이랑 사진을 찍어서 문예반 카톡에 또 올려주셔서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모누들의 이런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들은 또 에너지 충전을 받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늘 말씀드렸죠. 상을 받는 것도 실력이요, 낙방을 하는 것도 실력이다. 참가하지 않으면 떨어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꼭 응모를 해보시라. 이번에 우리 사우동 복지관에서도 예술제 공모전이 있습니다. 아이고, 떨어지면 뭐 괜히 애만 쓰고 창피하지 않아? 싸워보지도 않고 자빠질 생각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은 작품이 남거든요. 작품은 나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꼭 새로운 작품 쓰셔서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재론 제2강. 이 내용은요, 정목일 교수님이 소재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론자가 붙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겠다, 본격적으로 내가 가르치겠다, 이럴 때 론자를 붙이게 되는데요. 자, 정답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세상의 수많은 소재감 중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재를 발견하는 안목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다. 맞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거나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단숨에 내가 소재를 건지려고 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글감입니다. 글거리, 글을 쓸만한 거리를 소재라고 하는데, 자, 디자이너는 옷감을 선택을 하겠죠. 내가 원피스를 만들고 싶은데 무명으로 할 것인가, 삼배로 할 것인가, 실크로 할 것인가. 또 회를 뜨러 가면 그러죠. 저 횟감 좋은 거 있어요? 회로 먹을 게 무엇이 있는가, 그걸 횟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을 쓸 거리를 글감이라고 한다. 그걸 소재라고 하죠. 소재 발견과 선택은 주제에 맞게 작품으로 빚어내야 하므로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는 것으로 골라야 된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소재를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요, 통 연필을 놓고 계시다가 아이고 선생님이 대낮에나 한번 써봐라 해서, 그래, 내가 마음먹고 대작을 써버려야지. 그리고 제1 세계평화, 제2 남북통일, 제3 이디오피아 난민 구제, 이런 거창한 것을 잡아놓으면요, 한 줄도 안 나갑니다. 소소한 것부터 야금야금. 이디오피아 난민 구제책 한비아가 오래전에 다 썼습니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다 썼습니다. 우리는 이디오피아 가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씁니까? 네, 너무 거창하게 욕심을 내면 글이 막혀서 안 나간다. 자, 관심에서부터 발견을 해라. 내가 관심 있는 것,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찾는 것이 글을 써나가는데 가장 무리가 없다. 또 관심 분야는 자신이 깊게 통찰하고 생각해오던 문제. 요즘 나는 어쩐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 과거에는 그냥 먹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은 하나하나 만들어 먹는 게 너무 재미있어. 그러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잡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내가 야생화에 관심이 있다. 나무에 관찰을 많이 한다. 패션에 관심이 있다.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연구를 해서 탐구하는 자세, 그리고 실천을 뒷받침할 때 내가 그 소재가 솔솔솔솔 글이 잘 풀린다. 그 다음에 큰 제목이 있죠. 주변에서부터 먼 데서 고귀한 데서 소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일상에서 소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종교가 불교지. 내가 성지순례 인도를 안 가봤어. 이참에 내가 글도 쓸 겸 내가 겐지스강을 가버려야지. 겐지스강에 가서 그 물로 목욕하고 그 물로 머리도 감고 그 물도 손으로 훔쳐서 마시고 내가 글을 써가지고 와야지. 먼 데까지 겐지스강까지 가시면은 무슨 준비가 있어서 가셨습니까? 안 됩니다. 가까운 데서. 자, 나에서부터 출발하라. 이 우주가 아무리 거대하게 우주가 돌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정, 가족 이야기, 그 다음에 이웃, 친구 이야기, 그 다음에 사회, 국가, 세계,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확대하고 해서 세계로 우리 시각을 넓혀가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세계 평화를 내가 쓰겠다. 그러면 조금 무리가 와서 글이 막힌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서부터 밀접하고 가까운 것에서부터 조금씩 확대해 나간다. 일상사 중에서 단순하게 스쳐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가 가슴이 찡하지? 이게 뭐지?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막 써놓으시는 거예요. 써놓으시고 난 다음에 의미 부여를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적어 놓으시는 것. 그래서 글 쓰신 분들은 볼펜하고 수첩은 언제나 오른쪽 왼쪽 주머니에 있어야 됩니다. 길에 가시다가도 한 줄 메모하는 것. 내 인생에 무슨 흔적을 남기는가, 이 조그만 일이. 자, 예를 들면요, 제가 걸어오는데요, 보도블록 사이로 아주 이제 낙엽이 지는 이 가을에, 아니 보도블록 그 좁은 틈으로 풀이 새로 얼굴을 내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 봐야 됩니다. 아이고, 너는 어쩌다가 인제 다 월동 준비하는데 너는 인제 고개를 들고 나오냐. 이 공해 속에 물도 없는
그 틈새에서 너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나에게 보이는가? 이걸 앉아서 들여다보고 말을 걸어봐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게을러서 가을에 이제 나오는구나? 지나가버리면 글도 뭣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의미 부여를 자꾸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이런 발상과 시각으로 삶을 두루 살피는 가운데 평범하고 단순한 소재들이 광채를 내고 다가온다. 그 풀이 때를 몰라서 나온 게 아니고 지도 사정이 있어요. 진즉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늦었지만 한번 나가보자.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렇죠. 돌이 지나면 어떤 애들은 막 뛰어다니는가 하면 그때까지 간신히 선마하는 늦은 아이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때가 다를 수도 있지요. 주변에서부터 소재를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소재는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보고 글 좀 써주세요. 널려 있는데 그것을 누가 건져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옛것과 새로운 것에서 조화를 찾아봐야 된다.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이 됩니다. 과거 없이 우리가 현재에 왔습니까? 자, 옛것은 과거의 내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의 삶과 과거의 삶을 비교 점검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예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것은 다 쓸데없는 거야. 나이 들면 노인들은 빨리빨리 죽어야 돼. 옛날 절구통 무슨 소용이 있어? 요즘 믹서기가 있는데 안 됩니다. 다 옛것이 수필의 소재가 됩니다. 돌화, 절구, 다듬이 방망이, 홍두깨, 풍구 이런 것들이 수필 소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거기에 나의 어린 시절 체험을 다 집어넣어서 써놓으면 독자들이 맞아, 내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지. 요강, 요즘 장식품으로 박물관에만 있죠. 요강, 겨울에 뭔데 화장실까지 가기 힘드니까 요강을 모두 썼지요. 마루에다 요강을 놨는데요. 제 어렸을 때 요강이 어느 정도 찼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리니까 비우기 싫어요. 비울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실례를 했더니 오강이 철철 넘쳤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 더듬어 보면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번에도 400년이 넘은 낡은 편지 한 장을 가지고 과거의 그 편지 한 장을 오늘의 현대인 우리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과거와 현재를 버무려서 우리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과 미래는 무턱대고 뿌리 없이 피어난 것이 아니다. 과거라는 토양에서 이어져 왔다. 과거는 썩은 것이 아니라 토양이다. 토양은요, 모든 씨앗의 근본입니다. 모든 씨앗은 토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흙 속에는 생명이 있다.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를 보고 또 오늘의 삶에서 역사를 통찰하는 눈을 가짐으로써 변화와 비교선상에서 소재를 발견할 수 있다. 과거를 무시하면 쓸거리가 없다. 제가요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한참 있을 때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제가 다니던 직장이 농촌진흥원이었는데요. 출근하면 그 노래가 막 마이크로 나왔어요.
요즘은 그런데요. 서촌이나 서울 서촌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옛날 골목 오래된 집들, 요즘은 관광 명소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재개발해버렸으면 뭘 봅니까? 네, 후암동, 용산구 후암동 그 골목길에 가면요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일부러라도 한번 구경을 가보십시오. 자, 체험의 확대. 수필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문학이라는 점에서 체험의 한계를 부수고 나의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한계를 부수고 다른 사람들도 공감해 갈 수 있도록 확대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체험 이야기만 쭉 써놓고 수필 끝 하면은 독자들이 뭐야? 자기 이야기만 해놓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럴 때는 주제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험 쭉 나열해 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 주제를 뒷받침을 해주면 이 작가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수필 한 편을 썼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하죠. 자, 체험의 확대는 넓고 깊게 높게 사유의 폭을 확대하고 새로운 세계로 눈을 뜨는 것인 만큼 글을 쓰는 동기를 부여해준다. 그렇죠? 남의 글을 읽고 공감을 하게 되면 어머나 나도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나도 한번 써볼까? 쓰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수필은 성공입니다. 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남의 글을 읽게 되면 공감을 얻어내야만이 그 글이 좋은 글이다. 그렇다면 어떤 소재가 좋은가? 선생님, 세상에 널려있는 것, 읽는 것 다 소재라면서요. 아무거나 쓰면 되지 않나요? 소재도 좋은 소재가 있습니다. 어떤 소재가 좋은가? 작가에 따라서 독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재의 조건이 있다. 소재가 너무 좋다. 이 사람은 글빨도 좋지만 소재를 잘 건졌어. 좋은 소재를 잘 건져야 됩니다. 첫째, 좋은 소재란 흥미가 있어야 된다. 제목을 딱 봤는데 에이, 요거는 읽어보나 마나야. 이런 소재를 건지면 안 되겠죠. 흥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관찰을 해보고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 할지라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 독자들에게 외면당한다면 애석한 일이다. 애쓰고 밤새워서 썼는데 독자들이 아유 이거 아무 재미도 없고 뭐 우리한테 뭐 특별히 던져주는 메시지도 없고 뭐 별로네. 그러면 작가가 얼마나 애석합니까? 그래서 문학성 속에는 흥미성까지도 포용을 해야 된다. 아주 진지하게 주제를 던지거나 흥미가 있으면서 재미있다. 이렇게 나 수필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 웃어보기는 처음이네. 네. 지금 김포 유명한 수필가 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 교실에서 그 작품 했죠. 저는 그 수필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읽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우리 교실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흥미가 있는 거예요. 네. 독자에게 흥미를 주는 소재여야만이 친근감을 얻을 수 있다. 어머야, 나도 이렇게 잘 아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작가 한번 보고 싶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가한테 이메일을 제가 보냈습니다.
농부 작가인데요. 어느 때 시간 내시면 제가 막걸리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하우스랑 이런 거 하느라고 메일을 안 열어봐요.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 작가를 만나고 나면은 제가 또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신성이 있어야 된다. 흥미가 있고 참신성이 있어야 된다. 기존의 틀과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와 세계를 구축하려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글을 잘 쓰실 줄 알아도 요즘 새로운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늘 새로운 것을 우리들이 작품을 읽어야 된다.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요. 소재 자체가 구태의연하다, 식상하다, 일상에서 언제나 대면하는 것이라면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할 것이다. 소재를 잘 건져야 된다. 독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탐구, 발견, 생각을 펼치는 데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독자들의 삶에 활력을 준다. 와, 참 이글 새롭네. 네. 참신성은 새로운 체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겪는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진부하다고 느끼는 평범한 것들에서 작가가 얼마든지 새로운 시각과 해석으로 참신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제가 어제는요, 작년에 묵은 김치 딱 한 조각 남았는데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김장을 새로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했는데요. 네. 그거를요, 들기름에다가 고기하고 달달달 볶다가요, 은근하게 아주 일 삼아서 기다려가지고 은근하게 그걸 해서 시간을 두고 했더니요, 아니 차가운 김치 꺼내가지고 우르르 했던 김치찌개하고 맛이 전혀 달라요. 차가운 김치 꺼내서 바로 해보십시오. 설컹설컹 하고요, 30분 끓여도 이게 씹히지 않습니다. 근데 김치찌개 하기 전에 미리 딱 내놓으셨다가 은근한 불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먹으면서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무엇이든지 바쁘게 우르르 하는 거 하고 여유 있게 야, 묵은 김치 마지막 김치찌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맛이 다르구나. 이게 제가 일기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한 줄이라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소재 자체가 참신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입장인데 선생님, 참신한지 참신하지 않는지 제가 어찌 압니까? 그런데 식상한 곳에서도 평범 속에서 비범을 발견할 줄 아는 새로움의 눈, 이 문학에서는 이것을 발견의 눈이라고 하죠. 발견의 눈, 새로움의 눈, 진부한 것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해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안목을 우리들은 참신성이라고 한다. 그 신춘문예 당선되신 분들도 남이 다 쓴 것도 자기가 다시 썼는데도 불구하고 참신하다. 그래서 신춘문예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가 꼭 새롭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작가의 역량이다. 참신성은 깊이의 천착이다. 천착. 뚫고 들어가는 것, 파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제가 수필 합평할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가슴 깊이 천착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아래 한 단락 10줄만 더 써주세요. 제가 첨삭지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파고 들어가는 것, 이것을 천착이라고 하죠. 이러려면, 이렇게 하려면
명상을 통한 발견, 정신적인 세계, 마음 깊이 들어가 보는 것. 그래서 요즘 문학하신 분들이 심리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훨씬 심리 공부를 하게 되면 글이 깊어지지요. 겉에서만 뱅뱅 도는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는 글. 그래서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작품이 나오죠. 특이성이 있어라. 소재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경험하기 힘든 특이성, 전문성이 있다면 독자의 관심을 끄는 요건이 충분하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사육사, 곤충 연구하는 사람, 오지 여행가, 이런 사람들은 특이한 체험 세계를 펼쳐서 글을 쓰죠. 한비야, 우리는 오지 탐험을 생각도 못했더니 한비야는 직장 때려치우고 오지 다니면서 글을 써가지고 대한민국에 돌아오면 교보문고에서 사무실을 만들어주면서 당신은 꼼짝 말고 여기서 글만 써라. 우리가 책 내줄게. 한비야는요, 글발도 좋고 말발도 좋아요. 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세상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유식해진다. 감적 체험으로.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야, 역시 글을 읽으니까 내가 자꾸 아는 게 많아져. 스스로 뿌듯해지죠. 숙필가들도 자신만의 탐구 분야를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 이상의 지식과 연구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내 이야기 다 우리 식구 이야기 쓰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다른 사람 이야기 쓰고, 네, 그렇게 확대를 해가는 게 필요하다. 자, 개성이 있어라. 숲필은 다른 장르보다 개성을 드러내는 문학이다. 나만의 이야기죠. 소재 발견, 선택에 있어서 자기 개성과 잘 맞는 것을 골라야 된다. 내 개성에 맞아야 자신의 체험 세계를 잘 형상화할 수 있다. 써갈 수 있다. 자, 어떤 분이 얌전해요. 수필을 보면 언제나 조용조용 이렇게 써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를 들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아유, 당신 글은 항상 너무 침체돼 있어. 너무 조용해. 조금 발랄한 글 좀 써.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일본말 많이 썼죠. 요시, 내가 이제부터는 발랄하고 기찬 글을 쓸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내 성품대로 글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생기 발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수필을 썼더니, 아이고, 당신 수필을 읽으면 언제나 방방 떠 있어. 내가 막 그냥 내가 마음이 바쁘다니까? 이런 말을 들었더니 속으로 은근히 섭섭했어요. 그래, 나도 지금부터 얌전하게 조용조용한 수필을 써봐야지. 안 됩니다. 내 성격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글은 곧 그 사람이다. 글보기 사람 보기다. 네, 글을, 수필을 읽어보면, 어머, 이분은 굉장히 조용조용할 것 같아.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왜? 그려져요. 근데 만나보면요, 그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고. 네, 그러니까 내 성격대로 써나가셔야 된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셨고요. 다음에 또 이제 소재 찾기는
어떤 관점에서 골라야 되는지 다음 차시에는 또 3강으로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필을 소재 찾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야금야금 이렇게 늘 충전을 하면 하나씩 우리가 이제 재산이 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수필을 해봤고요. 이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들은 시 한 편을 한번 낭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홍윤숙 시인의 장식론이라는 시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로 우리 교실 문예반에서 한 분이 신앙송 대회에 나가서 또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홍윤숙 시인은 이 장식론은요, 한국 대표 명시 중에 100편 중에 이 장식론이 한 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 아마 아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식론, 홍윤숙. 여자가 장식을 하나씩 달아가는 것은 젊음을 하나씩 잃어가는 때문이다. 씻은 무 같다든가 뛰는 생선 같다든가 진부한 말이지만 그렇게 젊은 날은 젊음 하나만도 빛나는 장식이 아니었겠는가. 때로 거리를 걷다 보면 쇼윈도에 비치는 초라한 내 모습에 사뭇 놀란다. 어디에 그 빛나는 장식들을 잃고 왔을까? 이 삐에로 같은 생활의 의상들은 무엇일까? 안개 같은 피곤으로 문을 연다. 피하듯 숨어보는 거리의 꽃이. 젊음은 거기에도 만발하여 있고 꽃들은 그대로가 눈부신 장식이었다. 꽃을 더듬는 내 흰 손이 물기 없이 마른 한 장의 낙엽처럼 쓸쓸해져 돌아와 몰래 진보라 고운 자수정 반지 하나 끼워 달래어 본다. 자, 이 시는요, 여자는 나이 들어갈수록 보석을 기왕이면 큰 거, 기왕이면 여러 개 간직하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젊음이 상실되어 가는 걸 이 보석으로 보상을 받고 싶답니다. 젊은이들은 그렇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녀도 예쁘고 무슨 보자기 같은 거 허리에다가 질끈 묶고 다녀도 예쁘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나이 들면 새 옷을 입고 나서도 몇 년 된 옷처럼 후줄근하게 보이고, 늙음이라는 것이 옷도 늙어가거든요. 몸만 늙은 게 아니라 옷도 늙어가요. 글도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도 젊으셨을 때 지금 부지런히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도 안 쓰시면요, 늙어갑니다. 자, 젊음과 멀어질수록 보석을 여자들은 좋아한다.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요, 그냥 반지도 있는 대로 요거 우리 며느리가 사준 것이요, 또 요것은 우리 작은 며느리가 해준 것이고, 요 귀에 있는 거 요것은
딸이 나 팔순이라고 해줬네. 목걸이 이거 몇 돈짜리인 줄 알아? 있는 대로 다 자랑을 합니다. 늙음을 이것과 바꾸는 거예요. 내보일 게 없습니다. 늙으면. 그래서 나이 들면 보석을 선호하게 된다. 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서유석 노래 있죠. 너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네, 젊은이들은요, 노인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들은 젊어봐서 알아요. 네, 저는 그 노래 가사를 굉장히 1, 2절까지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나이 든다는 건 참 쓸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봐야 한다. 지나봐야. 젊은이들은요, 꿈에도 모릅니다. 늙음에 대해서. 젊은이들은요, 질투와 사랑, 관능적인 애무, 어둠과 숨김,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이별과 눈물, 이거밖에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젊음의 골짜기를 다 지나와서 나이가 들어보면 비로소 거기에 끄덕이는 이치를 알게 된 이것이 바로 늙음이지요. 그래서 여자는 2번 꽃물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2번 꽃물이 드는데요. 한 번은 사춘기에 꽃망울이 맺혔을 때, 그때가 꽃물이 들고, 한 번은요, 온 몸과 마음에 가을 단풍이 드는 중년이 넘어선 그 시기에 만물이 다 곱게 보인답니다. 세월이 가야 알아요. 세월이 가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꽃빛을 잃어가는 이 쓸쓸한 기분을 홍윤숙 시인은 장식론이라는 시로 이렇게 썼는데요. 이 제목에서 시에서 논자가 붙였으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 경험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식논 자를 붙여버렸죠. 그래서 구곡간장의 심중을 얼핏 독자들에게 내비치는 장식론이라는 시가 나이 들어간 여성들이 가을만 되면 모두가 한 번씩 읊어보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아래에 그림, 어떤 여자의 그림이 있는데요. 프랑스 화가죠. 모딜리아니의 작품인데요. 그 사람이 사랑했던 자네비 테린이라는 이 여성의 그림인데요. 이 화가는요, 주로 여자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여자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아쉽게도 36살에 이제 결핵과 여러 여성들에게 열애를 하고 술 좋아하고 그러다가 요절을 했지요. 3년 전인가 예술의 전당에서 이 모딜리안의 그 초대전이 있어서 그 전시회를 한번 가봤는데요. 다음에 혹시 이 화가의 작품을 보실 때는 참고하실 게 특색이 큰 모자를 쓴 여인을 그린다. 여자 얼굴을 길게 그린다. 목이 긴 여자를 그린다. 이것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모딜리안이 이 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여인을 많이 그리는 화가 그림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요. 이 여성이
그런데 내 눈동자를 왜 안 그려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내가 당신의 영혼을 알 수 있을 때 눈동자를 그려줄게. 이렇게 해서 여성들의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 게 또 특색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서 이런 일화를 연애하는 남성들이 애인한테 이 한마디씩 날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소재 던지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화요일 또 이제 문해창작반 우리 이호순 강사님의 소재를 찾는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상 속에서 또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부터 관심을 갖고 그 작은 곳에서부터 소재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서 보고 관심 갖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소중한 것들이 좀 나오고 이제 글로 풀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약간 파생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문해창작에서 소재를 찾는 이런 과정들, 일단 글을 쓰기 위한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의 좀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귀한 강의 잘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또 작은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좀 소중하게 또 오늘 간직해보는 또 한 줄을 또 적어 내려가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좀 재밌게 봐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